자, 문법 단권화 현대국어 제1강 의문론의 의문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문론은 어떤 이제 국어책을 보든지 이제 전체 다 다루고 있는 책에서는 항상 제일 먼저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 해가지고 문법 단위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형태소부터 시작을 하는데 형태소를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가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처음에 국어학을 입문할 때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의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늘 쓰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항상 기본 개념 그러는데 항상 기본 개념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쉽게 느껴져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다시 되돌아오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의문론의 바탕을 잘 닦아 놓으면 뒤에 형태론이 조금 더 수월해지고 그 다음에 형태론이 잘 닦여져 있으면 통사론이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이 의문론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기본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외우려고 하니까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외우기 전에 일단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음은 들어가기 전에 음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자, 그래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에서 좀 다뤘으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문을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외운다. 그러니까 이 외운다는 것은 일부러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단지 외웠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속에 체화되었다는 이런 거죠. 이 의문론에 대해서 그 정도 되면 어떤 문제든지 응용이 되든 어쨌든 풀 수가 있어요. 의문론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은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변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의문의 개념이 머리에 잘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면 변동을 막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이 의문의 개념을 보면 의문을 이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라고 말하는 것은 음성과의 대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이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죠. 내가 말하는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도 다 똑같이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절대 똑같은 소리는 아니죠. 소리 자체는 다르죠. 그렇지만 머릿속에 있는 소리는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음성과의 대비 속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문은 어떤 변별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은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의 단위는 형태소죠.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소 단위 이렇게 하는데 의문은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문장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과는 다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인데 그것이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가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음은 그러면은 자음, 모음이 대표적인데 우리가 자음이나 모음 외에도 비분절 의문이라는 게 있어요. 비분절 그러면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음이나 모음은 쪼개지는 건데
쪼개지지 않고 이 자음이나 모음에 얹혀지는 것들 또는 문장에 얹혀지는 것들. 그러니까 얹혀져야 되니까 얘는 실체가 실은 없는 거죠. 항상 같이 있을 때, 자음이나 모음과 같이 있을 때만 얘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비분절 의문이라고 그래요. 비분절 또는 초분할. 분할할 수 있는 단위를 넘어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억양, 강세, 장단 이런 것들이 비분절 의문이죠. 그래서 이 자음과 모음, 엄격히 말하면 이것을 이제 음소, 이것을 운소 이렇게 해서 음소와 운소를 합친 게 음운이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둘을 통합해서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음소를 가리키는 용어로 써요. 그래서 운소는 초분할 또는 비분절, 운 이렇게 구별을 하죠. 우리가 문법을 할 때 이 용어가 책에 따라서 학제에 따라서 조금씩 쓰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같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음소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음운 이런 용어를 쓰고 특별히 이제 좀 한정지어 말할 때는 뭐 분절 음운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음운을 설정하는 게 각 언어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소리가 음운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죠. 음성은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해요. 더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는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소리든지 다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 태어나느냐,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발음할 수 있는 게 달라지죠. 애들이 막 태어나면 한 6개월쯤 되면 옹알이를 해요. 옹알이를 옹알옹알 막 하는데 그걸 그냥 부모들은 그 말 막 의미 없이 하는 말인데 그것다 의미를 막 부여하고 와 우리 애가 이런 말을 해서 근데 진짜로 어떤 엄마들은 옹알이 하는 것에서 대강 뜻을 알아듣기도 해요. 근데 옹알이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이 반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지능도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애들한테 말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다스러운 부모가 아이의 그런 인지 능력을 빨리 키워요. 근데 언어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지력도 뛰어나죠. 옹알이를 하면서 이 애들은 음운을 배워가는 거예요. 옹알이에는 모든 음성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옹알이를 하면서 엄마 아빠가 쓰는 음운들을 얘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에 적합한 말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음성은 만국 공통이지만 이 음운은 언어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성이 음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민족의 언어 체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우리말의 기억은 영어의 K도 되고 G도 되죠. 자, 이것은 무성음이고 이것은 유성음이에요. 우리말은 이 기억이 무성음으로 나든지 유성음으로 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무성음으로 나느냐 유성음으로 나느냐가 뜻을 구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게 두 개의 음운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하나의 음운이 되는 거고. 차이가 뭐냐? 얘들이 뜻을 구별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다 그러면 미국 가서 좀 오래 산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아주 옛날 사람이겠지만 내가 이제 아주 기억에 남는 사람은 박찬호 선수가 있어요. IMF 때 그 나라가 그냥 이렇게 쭉 깔아앉아 있었을 때 그때 박찬호가 미국에서 막 활동을 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막 즐거워할 일이 없는데 박찬호가 막 완투승하고 그러면 굉장히 환호했어요. 지금 류현진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인기가 있었거든. 근데 박찬호가 1년 딱 갔다 오더니 공항에서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막 박찬호가 밉상이면 막 욕을 했을 텐데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오히려 와 1년 동안 얼마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감사를 잊어먹었을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틈틈이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러더라고. 근데 정말 열심히 영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헷갈릴 수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하든지 우리말에서는 의미가 분별되지 않아요. 변별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의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말의 무성과 유성은 변별적인 요소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독립된 음소로 되지 않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각각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말의 기역이나 쌍기역이나 키읔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말은 세 개의 의문이 되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로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것들이 각각 변임이 돼요. 하나의 음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영어에서는 이렇게 발음하든지 이렇게 발음하든지 이렇게 발음하든지 뜻이 변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언어마다 다른데 어떤 음성은 의문이 되고 어떤 음성은 의문이 되지 않는가. 자, 의문학에서는 의문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기출에서도 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어떤 것들이 음소가 되느냐. 자, 먼저 음소가 되려면은 최소 대립상을 형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최소 대립상. 아까 의문은 뜻을 변별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쌍이 있을 때 특정 음성에 의해서 뜻이 갈리게 되면 그 하나에 의해서 뜻이 갈리게 되면 그 음은 최소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자, 이것과 이것이 거의 같아요. 다 같은데 어느 하나만 다르다. 이러면 이것들은 최소 대립이 되는 거죠. 이 둘의 뜻을 갈라버리는 원인이 이 하나뿐이다. 음이 2개 이상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 달라진 하나에 의해서 단어의 뜻이 갈린다. 그러면 그것은 최소 대립상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같아야 돼요. 자,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물하고 불을 딱 비교해보면 뜻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것은 미음, 우, 리을인데 이것은 비읍, 우, 리을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같지만 오직 미음이냐 비읍이냐 이것 하나만 다르게 되죠. 그럼 이 두 음은 최소 대립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에 의해서 뜻이 갈리니까. 그래서 의문론자들은 이런 분석을 철저하게 해봐야 돼요. 만일 이게 2개 이상 된다 이러면은 그것도 최소 대립이 아니에요. 비교해서 분석해보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합격을 위해서 쭉 나아갈 때 내가 이제 합격 전략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늘 분석을 해봐라 그랬거든요. 제일 안 좋은 공부 방법은 드립다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니까 될 거야. 안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돼. 늘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게 맞는가? 공부하는 양이 맞는가? 그 내용이 적절한가? 내 공부하는 태도가 맞는가? 늘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의문을 막 쪼개듯이. 최대한 이렇게 막 쪼개봐야 돼요. 자, 그런데 분석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하고 비교 분석해야 돼요? 합격한 사람. 합격한 사람과 나를 비교 분석해서 그 사람과 나하고 다른 점이 뭔가 이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최소 대립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내가 합격한 사람과 다 같은데 이 요소가 다르다. 그러면 그것만 보충해주면 되겠죠. 내 위에 형이 그 공무원 시험을 오래 준비해가지고 집에 항상 고시에 관한 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합격자 수기가 있었거든. 근데 그것을 읽는 재미가 굉장히 컸어요. 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보면은 그 합격한 사람들 보면 자기 나름대로 공부 방법을 다 적어놨거든. 근데 내가 본 사람 중에 그 읽은 수기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고승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도 하고 서울시 교육감 나왔다가 떨어지고 아주 좀 희화화된 사람이죠. 딸아 미안하다 막 해가지고 그 희화화된 사람인데 그때는 그 사람이 그게 바보 같은 사람인지 몰랐죠. 공부하는 것만 봐서는 아 정말 지독하게 하는구나.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기억나는 사람이 지금 제주도 지사는 원희룡. 그 사람도 2년 만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 보면은 그런 자기 분석에 굉장히 철저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고시 공부를 했지만 내 공부할 때도 늘 그걸 보고 반성을 했어요. 나는 오늘 제대로 하고 있었나? 자, 최소 대립을 이루는 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최소 대립을 이루는 그 단어의 쌍, 이것을 최소 대립쌍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물, 불, 풀 이러면은 이것들은 이 하나의 음에 의해서 뜻이 갈리게 되죠. 그러면은 이것들은 각각 최소 대립쌍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모음에 의해서 이제 갈라지는 것. 띠, 때 그러면 띠하고 때 그러면 이와 에에 의해서 갈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최소 대립쌍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반드시 연관 지어서 이해해야 될 것이 상보적 분포예요. 상보적 분포. 자, 상보적 분포는 베타적 분포라고도 해요. 베타적. 전혀 좀 다른 말 같은데 상보는 서로 보충해 준다는 말이죠. 베타적이란 말은 밀어낸다는 말이에요. 서로 보완해 준다. 뭐 감싸 준다 이런 의미인데 베타적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상보적인 관계는 어떤 점에서는 베타적일 수도 있어요. 자, 영역이 베타적이어야 보충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를 예로 들어보세요. 자, 여자와 남자는 집 안에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죠. 옛날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자,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요즘은 물론 이제 그러지 않지만 자, 이렇게 보면은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고 가사를 하고 남자가 밖에서 돈 벌고 자, 그런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가 하겠다고 들어가 봐요. 그러면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죠. 남자가 나는 집에 있는 게 좋아. 까지는 괜찮은데 애도 내가 낳을 거야. 그런 남자 있죠. 자궁 이식 받아가지고 애 낳은 남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자 할 일을 침범해버리니까
여자가 할 일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가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해서 체험해 볼 수는 있지만 가끔 그런 체험하죠. 그거 아주 적극 권장해요. 남자들이 한번 그 체험을 해보면 아 여자가 이렇게 힘드는구나. 옛날 그게 있었어요. 배를 이따만하게 막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날 때 고통을 막 주는 거예요. 한번 고통 겪고 나면 여자에 대한 이해폭이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걸 실험해 볼 수는 있고 체험해 볼 수는 있지만 완전히 나눠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보적이라는 것은 내 영역에 다른 영역이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내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같은 의미가 돼요. 자, 하나의 음운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랬을 때 이 음성들은 하나의 음운이 되기 위해서는 상보적 분포, 베타적 분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예로 들면 아까 기역 같은 경우 이것이 K로도 소리 나고 G로도 소리 난다. 그러면은 이 K와 G는 상보적 분포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 그랬을 때 이 자리에는 G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구 그러면은 구 이렇게 되는 거지 반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발음해 보세요. 가구가 돼요. 가구. 정확하게 말하면은 가구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어느 누구도 가구를 가구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쥐가 오려고 하면 막 몰아내는 거예요. 이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야.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라고 하지 않고 가구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보적 분포. 근데 이 K와 G가 있어서 결국 기억이 완성되는 거죠. G가 없다면 전부 다 K로만 발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구, 가구 맨날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합쳐져서 결국 기억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보적 분포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상보적 분포.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으면 전부 다 하나의 음운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또 하나의 조건은 음성적 유사성이에요. 하나의 음운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으면서 음운이 비슷해야 된다. 자, 아까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 K와 G가 다 어디서 소리 나요? 연국에서 소리가 나죠. 연국의 파열음이죠. 소리 나는 위치가 같아요. 근데 단지 이게 울림소리냐 안 울림소리냐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음운으로 묶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전혀 소리가 다르다. 그러면은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의 음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종성 이응하고 그 다음에 히읗이에요. 자, 이제 이 이응은 항상 받침으로만 소리 나고 히읗은 항상 초성으로만 소리 나니까 베타적이죠. 초성과 종성. 소리 나는 위치는 베타적이지만 소리 자체가 너무 다르죠. 하는 것은 연국의 비음이고 흐하는 소리는 후도 마찰음이에요. 그러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음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하나의 음운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대립상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보적 분포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음성적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음운을 설정하는 기본적인 요인이에요.
여기다가 뭐 이제 살짝 다른 것을 더 넣을 수도 있는데, 네 번째는 이제 학자에 따라서 조금 더 넣는 부분을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유변이음이다. 자유변이음 관계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음소다. 그러니까 아까 음소들끼리 상보적 분포를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들이 상보적 분포의 그런 규칙을 벗어나서 그냥 자유롭게 교체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뜻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자, 우리가 시옷 그러면은 이 시옷은 뒤에 보겠지만 치조 마찰음이에요. 치조 마찰음. 그래서 사랑 그러면은 이 사는 치조에서 나는 시옷에서 사라고 소리가 나요. 사. 치조의 소리가 나는데, 이것이 실 그러면은 경구계로 옮아가서 실 이렇게 소리가 나요. 실. 여러분 사 할 때 시옷과 시 할 때 시옷이 구별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시를 갖다가 경구에서 소리 나는 시옷이 아니고 치조에서 소리 나는 시옷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소리가 돼요. 이거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해야 되죠. 실 그래야 돼요. 사 할 때 그 조음 위치를 딱 기억해 보세요. 사 할 때 그 조음 위치에서 그대로 이를 발음해 보세요. 실 이렇게 되죠. 실. 한번 발음해 보세요. 실. 구별이 되나요? 내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국어 선생님들은 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고 그래요. 아주 민감해야 돼요. 이 음이 치조에서 나느냐 경국에서 나느냐, 이 구별이 돼야 돼요. 역사적으로 이 음에 제일 민감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죠. 주식은 세?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만큼 음에 민감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중세고등도 하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음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다면 훈민정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각각 그 소리의 음가를 규정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그런 것을 독창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최고의 음운학자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있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최근에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이 이응을 음가 없는 이응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이응이 초성에 쓰일 때 하고 종성에 쓰일 때 우리는 각각 다르죠. 초성에 쓰이는 이응은 음가가 없는 이응이죠. 종성에 쓰이는 것은 응 하는 연국의 비음이죠. 근데 초성에 쓰이는 이 이응에 음가가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이응에 세종대왕이 음가를 줬어요. 근데 중세국어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것을 지적을 안 해. 그래서 내가 훈민정음 그 전문가한테, 그걸 박사 쓴 김수롱 선생한테 내가 그랬어. 왜 이것을 안 하냐? 이것을 논문 한번 써라. 같이 쓰자. 내가 그랬어. 음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응에 훈민정음 해례에서는 분명히 음가를 줬어요. 유성, 후두, 마찰음이에요. 세종대왕은 음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음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기서 소리를 느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자꾸 이제 세종대왕의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여기에 음가가 있어요. 이응에 음가가 있어. 근데 그 많은 국어학자들이 그걸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저기서 지금 이상한 소리 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은 내가 훈민정음 해례에 의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례에는 음가를 줬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도 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옷 또 니은도
치조에서 나는 것이 있고 경국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자, 나 했을 때는 치조에서 나는 이 니은이에요. 나. 그런데 여자 그랬을 때 여는 경국에서 나는 니은이에요. 여. 그래서 니 하는 것하고 니 하는 것하고 구별이 돼야 돼요. 자, 내 소리 듣고 구별되나요? 니. 자, 이것은 이거예요. 니. 이것은 이 니예요. 구개음화된 니은. 이제 이게 안 되면 여러분도 이 음에 익숙해지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구개음화된 시옷이냐, 치조에서 나오는 시옷이냐, 구개음화된 니은이냐, 치조에서 나오는 니은이냐. 그래서 니 하는 것하고 니 하는 것하고 다르죠. 자, 이렇게 쓰면 니가 돼요. 니가 가라 하와이 할 때는 니죠. 근데 니가 가라 하와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구개음에서 나는 니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이 구별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이걸 외우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외우지 말고 여러분이 몸으로 느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니 하든지 음소 자체는 변화가 없죠. 실 하든지 실 하든지 음소 자체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실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s를 써야 할 자리에 구개음화된 시옷을 쓴 사람도 있어요. 뭐 하소서 그러면 아주 요즘은 사기꾼으로 유명한 여의도의 한 목사가 옛날에는 이 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셔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에요. 하쇼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틀린 발음이에요. 소서는 이거 구개음화된 발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발음을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는 다 비웃었어. 목사가 발음도 할 줄 모른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쇼쇼 하면서 교회가 막 커져버리니까 그 밑에 배우던 목사들이 전부 다 하쇼쇼 하고 있어요. 국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저놈의 교단은 어떻게 발음법도 안 가르치나. 근데 어쨌든 그게 대세가 돼버리더라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소서 하든지 하쇼셔 하든지 똑같이 알아듣죠. 이 S나 시옷이나 이 시옷이나 같이 알아들어요. 이런 관계를 자유변이음 관계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음소를 정의할 때 크게는 세 가지예요. 최소 대립상을 이루고 있느냐,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느냐, 음성적 유사성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넣자면 자유변이음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의 음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소 대립상을 이게 설정할 때 주의점이 하나 또 있는데, 이제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하나는 양적 대등성이고 또 하나는 질적 대등성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양적 대등성은 단모음은 단모음끼리, 이중모음은 이중모음끼리 대립 관계 여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하고 야하고 하나의 같은 음운이니까 얘네들이 야가 최소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기 쉬운데 실은 얘네들은 양적 대등성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최소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아는 단모음이죠. 그러면 이것은 아예요. 그런데 이 야는 반모음 이가 들어간 야죠. 그러니까 얘는 음운이 하나고 얘는 두 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최소 대립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해되죠? 이게 이제 양적 대등성을 어긴 결과예요. 그 다음에 질적 대등성을 어겼다. 그러면은 똑같은 이중모음을 놓고 봅시다. 자, 야와 월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각각
다른 이중모음이니까 양적인 대등성을 지켰죠. 근데 얘네들은 질적 대등성이 어긋났어요. 자, 똑같이 이중모음이에요. 근데 이게 반모음 이에서 시작해서 아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반모음 우로 시작해서 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모음이 하나는 이고 하나는 오예요. 단모음은 아고 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중모음이라고 해도 똑같은 게 아니죠. 또 뭐 이 모음과 뭐 자음이 이렇게 대립된다. 이런 것도 질적인 대등성을 어겨버린 거예요. 자음은 자음끼리, 모음은 모음끼리, 반모음은 반모음끼리. 이렇게 대립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질적 대등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최소 대립상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최소 대립상에서. 자, 관련 기출 문제를 보면 음소 히읗과 이응의 분포적 특성을 이해한다. 라는 학생 목표로 학생이 탐구 활동을 한 것이다.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힘, 임 이런 것도 이제 최소 대립상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고르기 좀 어려운 거죠. 힘, 임 하고 그다음에 낳다, 낳지, 낳소, 종소리, 낳는다, 낳으니 자, 이런 건데 자, 앞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답은 니은과 리을인데 먼저 정답부터 보고 그 다음에 틀린 답 분석을 해볼게요. 낳다, 낳지, 낳고 자, 그걸 보면 종성 히읗은 뒤에 오는 디귿, 지읒, 기역과 결합하여 자, 그러니까 평음하고 결합해서 티읒, 치읒, 키읔 거센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읗 플러스 디귿, 지읒, 기역 이것이 티읒, 치읒, 키읔이 되는 거 격음하여요. 되지만 종성 이응은 디귿, 지읒, 기역이 뒤에 와도 변화가 없다. 종도, 종조차, 종과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낳는다, 낳니, 강남 자, 리을을 보면 종성 히읗은 뒤에 니은이 오면 니은으로 실현되지만 자, 이것은 낳는다가 처음에 바로 니은으로 되는 건 아니죠. 자, 디귿으로 변한 다음에 음절 끝소리 규칙 낳는다가 되고 다시 비음화에 의해서 낳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뒤에 니은이 오면 히읗은 반드시 니은으로 바뀌어야 되죠.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죠. 자, 이건 이제 적절한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기역, 힘, 임, 휴교, 유교 히읗과 이응은 최소 대립상을 이룬다. 세종대왕이 보셨으면 이건 맞는 거예요. 히읗은 무성 후두 마찰음이고 이응은 유성 후두 마찰음이거든. 근데 이것이 음가가 지금은 사라져 버렸죠. 원래 이게 유성 후두 마찰음이었는데 음가가 사라졌으니까 휴하고 유하고는 이것은 애치 이렇게 되지만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읗에 대항하는 이것이 없는 거죠. 뭘 어겼어요? 양적 대등성을 어겼어요. 하나는 3개고 하나는 2개거든. 그러니까 최소 대립상을 이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면 나소, 종소리 히읗은 뒤에 오는 시옷과 결합하여 쌍시옷이 되고 자, 시옷이 시옷과 결합하면 쌍시옷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건 맞는 거예요. 낫소 그러면 그 순서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not so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not so 또는 not so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옷을 된소리로 만든 것은 가장 큰 원인은 히읗이죠. 그래서 엄밀히 분석하면 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히읗이 디귿으로 변하고 그로 인해서 시옷으로 쌍시옷으로 변했다. 된소리로 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마땅한데 맞춤법에서 표준 발음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히읗 다음에 시옷이 오면 된소리로 된다. 자, 그 규정에 따르면 이것은 맞는 거예요. 근데 종소리 같은 경우는 종성 이응은 뒤에 오는 시옷을 된소리로 바꾼다. 종소리. 여기서는 맞죠. 종소리 하지 않고 종소리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은 사이소리 현상이죠.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뒤에 시옷이 온다고 해서 전부 다 바뀌면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종성 같은 경우에는 이응 뒤에 시옷이 와도 된소리로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옷이라는 의문론적인 조건 외에 소리가 온다는 소리라는 형태론적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종소리에 대한 설명이 적절치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음 보면 나으니, 나. 이건 히읗은 뒤에 모음이 오면 탈락하지만. 자, 여기서 나으니에서 나흔이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중세 때는 어땠을까요? 중세 때는 이게 발음이 됐죠. 그래서 나흔이, 조화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점차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서는 이게 탈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종이 종으로는 이응은 종성과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 실현된다. 자, 이것은 현대 이제 국어에서 보면은 맞지 않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봐요. 종성으로 발음된다고 봐요. 자, 이응은 중세 때 초성에서 발음될 수 있었죠. 잘 알다시피 상대의 높임의 이 같은 경우 하시니 이다 했을 때 이는 초성으로 발음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종이. 그러면은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 종이. 이것도 의문론에서 조금 더 이제 연구가 돼야 되는데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나는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발음해 보세요. 종이 해보세요. 종이. 그냥 해보세요. 종이. 조 다음에 이 해보세요. 이가 나오죠? 이렇게 발음해 볼 거예요. 종이. 이렇게 하려면 딱 언니 끊어줘야 돼요. 종이. 근데 이렇게 하면 종이. 이렇게 되죠? 내가 발음하는 게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이렇게 발음하죠. 종이. 실은 다 이렇게 발음해요. 중세 때 이것도 하시니이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초성에서 그러니까 국어 선생들도 이거 발음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이 발음은 없는 건 줄 알아. 아까 말한 훈민정음 전문가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발음 다 해줬어요.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표현이다. 어느 지역에서 많이 써요? 전라도 지역에서. 근데 보통 여러분도 쓸걸? 야, 이따 맛있는 거 먹자잉? 이렇게 하죠. 그러자잉? 그게 이 아니죠? 이예요, 이. 이따 만나자잉? 조금 더 친근감이 있죠.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정성으로 소리 나는 이는 이제 정성으로 쓰인다라고 하든지 초성으로 쓰인다고 하든지 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초성으로 쓰인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어문 규정에서 정성으로 소리 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말은 이응은 정성으로 실현된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정성이나 후형음절은 초성으로 실현된다. 두 가지로 다 소리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의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